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또 정보과학회, 정보처리학회, 그리고 이브리지 연구회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으로서 사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개회사, 축사, 격려사. 근데 오늘 이 앞부분이 다 꽉 찼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그냥 키노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당초에 이제 제목을 제가 10 Unsolved Problems in AI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제치게 통보를 하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제가 언뜻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이맘때 한번 언론 기자들과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기자가 저한테 묻더군요. 핵융합과 핵분열은 어떤 관계가 있냐. 그래서 학문적으로 볼 때 물리학에 멈추고 다 같이 연구되는 게 바람직할 거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어떻게 나왔냐면 원 이사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통합한다. 진짜 신문이에요. 기자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AI의 10가지의 문제, 저는 굉장히 그냥 학술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정부의 AI 시책에 반대가 된다든지 또 상충되거나 아니면 뭔가 엇박자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마지막 순간에 이거를 제가 빼고 제가 제목을 급하니까 이 브리지 포럼이라니까 잘 됐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는 이게 사이먼 가펑클이 이게 브리지 오브 트러블드 워터 음반을 낸 지가 꼭 50년 됩니다. 아마 폴 사이먼이 이 곡을 만들고 이거 앨범 발표할 때 자기의 노래가 50년 동안 애창이 될 줄,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꾸준히 인지도가 있었거나 아마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엔 50년 아니라 또 앞으로 50년 후도 정말 남을 만한 음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주최 측에서 요약문을 보내달라.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약문에 왜 이런 제목을 선택했을까? 부터 제가 시작을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몇 점 적었는데, 사실은 오늘 내용은 사실은 제가 한 지난 1년 정도 계속해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과학기술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사실은 브리지 오브 트러블드 워터를 기대하셨다면 좀 아마 실망을 하셨겠고, 오히려 사실 오늘 얘기는 사실 이거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이게 터미네이터의 마지막
프랜차이즈의 마지막 그 영화입니다. 6회가 되죠. 사실은 이 제임스 카메론이 터미네이터 영화를 1984년에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2편이 몇 년 있다가 나오고 그동안에 3, 4, 5편이 있었지만 그건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지가 않고 그것을 이제 중간에 다른 감독과 다른 제작자가 만들다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토리상으로 보면 1편, 2편, 이번에 그 상영되는 6편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전체 스토리가 이제 완결이 됩니다. 근데 이 영화를 이게 6편을 보기 위해서 그동안 1, 2, 3, 4, 5편이 어떤 스토리였더라 감감을 해요. 그래서 어저께 거의 밤새고 1편부터 5편까지 쭉. 근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사실 오늘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4차 산업혁명 또 지능화 이슈와 상당히 관련되는 게 사실 핵심이 다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들자면 첫 번째 여기서도 결국은 인간과 기계의 대결이죠. 물론 물리적인 파워로서는 이미 기계가 인간을 넘었지만 이제 여기서는 인지적인 파워까지도 이제 기계가 인간의 도전을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또 경쟁과 갈등의 이슈를 또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또 재미있는 거는 그 스카이넷 나옵니다. 스카이넷은 어떻게 보면 아마 그 미국 방송의 그 나파넷의 아마 그 미래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 방송에서 이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그 클로즈드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뭔지 모르는 바이러스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제거를 못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걸 오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외부의 바이러스, 엔티바이러스를 도입해가지고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감염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생성된 일종의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자아입니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그 이슈가 있고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진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보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건 스카이넷을 구성하는 프로세서들 그리고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그 프로세서들의 그 성격이 거기서 나오는데 참 제임스 카메론이 놀라운 감독인 것 같아요. 이 프로세서 칩은 포놀만 아키텍처가 아니고 그 뉴럴넷 아키텍처입니다. 그 대사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이 무려 이게 몇 년 전에 1984년이니까 벌써 한 30년 되나요? 그 당시에 그런 그 플러스를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아마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조금 틀린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엄청난 이 로봇들을 구동시키는 에너지 소스가 뭐냐? 그것도 그 대사에 나옵니다. 수소전지예요. 근데 그 수소전지로 한번 로드하면은 120년간 간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아마 그거는 좀 기술적으로 볼 때 수소전지 그 연료보다는 아마도 그 핵융합 쪽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굉장히 그 흥미로운 영화고 그래서 오늘 이거 끝나고 저녁 때 보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사실 이게 그 실체가 뭐냐 여러 가지 이제 그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스마트 팩토리 쪽 보면은 팩토리만이 아니고 CD 그다음에 거의 everything 스마트 X가 기본적인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베이직 인프라라고 이제 봐지는데요. 사실은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해석을 결국은 해석이 문제니까 해석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컴퓨터의 인터랙션을 넘어서 인간과 그 기계와의 인터랙션 측면에서 보더라도 1차, 2차, 3차, 4차는 나름대로의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대충 3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것이 이거 죄송합니다. 3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사이버네틱스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져요. 즉 다시 얘기해서 기계가 우리의 환경을 이루고 인간이 기계를 변화시키면 기계가 변화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기계가 인간을 또 변화시킨다. 이게 70년대 그 로버트 위너가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이제 그 포멀 그 매스매틱스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측면에서도 우리가 산업혁명을 들여다볼 수가 있고 또는 그 에너지의 변화에 따라서도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를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소위 얘기하는 그 대중매체의 그 드라마틱한 그 변화에 따라서도 또 우리가 산업혁명을 해석할 수가 있고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 클래시컬한 그런 그 컬처에서부터 그 우리가 아는 그 로맨티시즘, 낭만주의 시대로 가는 것이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낭만주의 시대에서부터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그 모더니즘으로 가는 걸 2차 산업혁명,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는 걸 이제 3차 산업혁명.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문화적으로 보면 이러한 흐름에서 그 다음에 뭐냐 하는 거는 또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다른 해석은 가장 원초적인 해석입니다. 즉 그림으로 해석하는 산업혁명이 되겠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그림을 찾아서 그 그림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구글링 하시면 돼요. 그래서 First Industrial Revolution 넣고 리턴 하면은 이미지가 떠오르겠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대충 보면은 뭐 이런 거인데 사실은 문화적으로 볼 때 1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대표하는 거는 이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그냥 해석인데 이거는 그 영국 런던에 가시면은 그 내셔널 갤러리가 있어요. 내셔널 갤러리에 가시면은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그 영국의 대표 화가였습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이 크지 않아요. 딱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어떤 그림이냐면 그 전함이 있고 그 여기 작은 예인선이 이걸 터그보트가 끌고 갑니다. 근데 전함은 전통적인 돛담배고 그 다음에 이 예인선은 뭐예요? 이거는 어글리한 사실은 증기기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빅토리아 시대 때 해가 떨어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죠. 그때를 주름잡던 그 전함이 이제 퇴역을 합니다. 왜?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런 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주 시꺼멓고 못생긴 증기기관선이 끌고 마지막 항해를 합니다. 템스강을 거쳐 올라가는 마지막 항해예요. 일설에는 빅토리아 여왕이 이 그림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그 소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 이것을 확실히 대변해주는 그런 그림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2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것을 문화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그 유럽 국가 중에 서유럽 국가 중에 제일 후진국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아마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선진국이지만 선진국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탈리아의 젊은 예술가들이 야, 우리도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새로운 시대에 우리도 예술이 앞장서 나가야 돼. 그리고 그 새로운 예술의 그 운동을 퓨처리즘, 미래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과거와 단절을 선언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의 이제 화풍이나 어떤 그 이론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또 굉장히 급격히 변하는 그러한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화가들만이 아니고 시인, 또 언론인, 또 그다음에 뮤지션, 또 건축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게 1910년대예요. 1910년대 그들이 본 미래의 도시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들이 꿈꿨던 어떤 미래의 도시가 요즘 여러분들 SF 영화 보시면은 그 블레이드 러너 같은 그런 클래시컬한 그 SF 영화들을 비롯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SF 영화에 나오는 미래의 도시는 여기서 1910년도에서 그걸 아이디어를 착용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인간 자체도 정적인 객체가 아닌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그러한 인간을 묘사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 2차 산업혁명을 실제로 그때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리에 가시면 그 파리에 그 시티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큰 특별관이 있습니다. 그 특별관 하나에 그 당시의 작품을 그대로 뜯어다가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이 작품은 1930년대 파리의 만국 엑스포, 월드 엑스포 때 만들어졌던 작품입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라울 듀피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였어요. 한 전기 회사에서 그 작업을 돈을 내가지고 이거 거의 한 7, 80m 되는 벽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당시 2차 산업혁명 급격히 바뀐 사회에 대한 물질 문명에 대한 찬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재밌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여태까지 이 전기 문명을 가져다 준 데 기여한 100명의 사이언티스트들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정말 전기, 일렉트로매그네티즘의 역사를 쫙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빠진 유일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왜 빠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3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임프레시브한 그림이 없어요. 네, 저도 교수 시절에 데모 보러 온다 하면 사실 괴로워요.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게 컴퓨터밖에 그렇게 임프레시브한 이미지는 없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그나마 타임지 커버에 머신 오브 더 이어, 항상 타임지는 매년 1월 1일 날 맨 오브 더 이어, 퍼슨 오브 더 이어를 만들어내죠. 네, 근데 이때는 1983년인가 이때는 머신 오브 더 이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림은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컴퓨터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이거 보세요. 부제가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The computer moves in. 컴퓨터가 들어온다. 어디로 들어와요? 어디로? 우리 가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컴퓨터는 어플라이언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네. 패밀리 멤버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의인화돼서 인간은 컴퓨터를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1980년대입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거는 2005년인가 6년인가 이때는 그 Person of the Year 해서 여기서 U는 누구예요? 독자들이죠. 우리 모든 사람입니다. 일반 대중입니다. 일반 대중을 넣고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모조리로 가능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역시 부제를 보세요. 부제를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그래, 너야. 네가 인포메이션 에이지를 컨트롤한다. 너의 세계로 온 것을 환영한다. 이제는 60억의 그 당시에 60억의 그 개인이 다 Person of the Year. 즉 다시 얘기해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세계에 액티브하게 참여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바꾼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니 이것이 그 고도로 발달했을 때 대충 여기에 어떤 그림이 누가 나오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 다 그 과학기술계 전문가이시니까 사실 그 기술적으로 볼 때 에센스는 뭐 다 아실 거예요. 네, 설명을 안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그 조금 더 그 관심을 갖는 거는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 터미네이터 스토리하고 비슷해집니다. 네, 인간이 거대한 컴퓨터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그걸로 모자라서 사물들을 네트워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누가 다 하는 거죠? 다 우리가 인간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 이제는 그들, 즉 컴퓨터나 이 things들이 우리를 네트워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지를 걔네들이 이제는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조금 바꾸고 카카오톡의 알고리즘 조금 바꾸면 우리의 프렌드의 구조, 우리의 연결망의 구조는 매우 달라질 겁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찔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1차, 2차, 3차를 본다면 4차는 우리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간단하게 정의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의 우리의 핵심은 우리가 뭘 만들었는지, 결국은 예전에는 하나의 객체를 아이솔레이트된 객체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무엇이 이것들의 복합체다.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네트워크와 이것들이 피지컬 오브젝트에 인베드된 그러한 것을 이제는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당연히 자동차일 수도 있고 또는 도시 전체일 수도 있고 교량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뭔지 우리가 컴플렉스한 것을 만들어내면 다 이 범주에 들어간다. 그래서 굉장히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네트워크와 물리적인 오브젝트의 혼합체가 될 것이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키워드를 이 복잡한 관계를 한 단어로 하면 그냥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뭐 아시다시피 복합체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 가장 좋은 예가 하이브리드 자동차겠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솔린하고 전기로 가지만 가솔린과 전기의 혼합체는 아니죠.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이덴티티들이 잘 같이 융화가 돼가지고 최적의 솔루션과 최적의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아마 별로 익숙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하이브리드 컴퓨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 하이브리드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 3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고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분이 지금 대학 교수로 아마 금년에 은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그 로직 부분은 디지털이 맞고 그 다음에 디퍼런셜 이퀘이션 푸는 거는 그 연산은 아날로그가 맞는 그런 형태의 하이브리드 컴퓨팅 시스템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키워드라고 하면은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죠? 아날로그와 디지털도 하이브리드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존재합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하느님이 계시다면 하느님도 이 세계를 창조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걸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이거 아날로그로 만들어? 디지털로 만들어? 하다가 굉장히 그 옵티멀 컨비네이션으로서 세계를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컨비네이션으로 만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DNA 레벨로 들어가면 결국은 디지털 매니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디자인 문제예요. 이건 인히어런틀리 어떤 건 하드웨어고 어떤 건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고 디자인상에서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는데 어떠한 배분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 봐지고요. 알고리즘 데이터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문제를 푸는데 데이터 가지고 풀고 알고리즘의 역할은 그냥 트리비얼하게 하면은 그 논문이 됩니까?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연구계에서 세컨드 클래스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알고리즘 위주의 연구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많이 바뀌었죠. 그거는 결국은 그 컴퓨팅 코스트가 얼마만큼 다운됐는가에 좌지우지 한 거죠. 그리고 이것도 아비트러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리얼 버추얼, 그 컬처와 테크놀로지 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이제는 그 문화적인 측면과 또 기술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만 옵티멀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이슈인 그 머신과 휴먼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머신과 휴먼의 하이브리드는 제가 절대 사이보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머신은 머신대로의 아이덴티티 가지고 또 인간은 인간대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적절히 역할을 분담을 해서 최적의 소사이티를 만드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기계가 인간의 레벨로 오게 되면 언젠가는 분명히 저런 일이 발생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맞아, 그들이야. 그들이 우리의 에이지를 컨트롤하고 그들의 세계에 올 것을 환영한다. 분명히 이런 얘기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1921년에 이미 RUR이라고 하는 연극, 이때 그 로봇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죠. 이때 그 연극이 그 인간을 멸종시키는 로봇에 대해서 로봇을 소재로 이 연극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연극은 무지무지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뉴욕, 런던에서 엄청 히트를 하고 불과 3년 만에 연극이 처음 초연된 지 3년 만에 일본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일본은 이 제목을 어떻게 할까? 이게 로봇이라는 그 개념이나 로봇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일본어로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인조인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1924년이에요. 그 후에 일본은 로봇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는 1228호 고지성량 아중으로 계속되고 오늘날에
그 로봇 인더스트리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가 대중이 그걸 서포트해 주지 않으면 기술은 발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수식한다고 하면 뭐 대충 이렇게 될 것 같고, 여기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에서 무한대로 가면은 그때는 리얼리티가 우리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사이언스 픽션으로 접근할 것이다. 터미네이터나 혹은 다른 마이너리 리포트나 그런 형태의 사이언스 픽션으로 갈 거다 하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의외로 빨리 온다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 무한대까지 안 가고 지금 4차 혹은 다음번 5차쯤 되면 대충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게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은 인간대로 남아있겠죠. 근데 대충 인간은 세 개의 부류로 대충 크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계를 소유한 사람들, 기계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계가 싫어하는 것을 인간이 한 그런 사람들, 대충 세 부류로 나누는데 어느 부류가 가장 바람직할까요? 어느 부류에서 거기를 원하세요? 물론 기계를 소유하면 세계를 컨트롤하니까 제일 좋겠으나, 이건 이제 극소수 혹은 정부나 아니면 대기업이 아마 이 역할을 할 것이고, 아마 일반 개인들은 대부분 2번 내지 3번 카테고리에 들 것 같아요. 가능하면 2번 부류가 제일 좋겠죠. 그린 부류가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퍼퓰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죠. 그냥 지금처럼 자본주의 안에서 다 그냥 가만히 두면 결국은 엑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기계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머저리티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기계를 소유한 부류는 매우 극소수고, 그 다음에 한 중간에 그래도 그 전문가 집단이 좀 존재해서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이미 70년 전에 브레이브 뉴 월드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알더스 헉슬리가 쓴 소설이, 이 소설에서 예견을 했습니다. 그 소설을 걸 기억하시면 그 시대에 그 알더스 헉슬리가 쓴 브레이브 뉴 월드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알파 계급, 베타 계급, 엡실론 계급. 거의 맞아들어가요. 물론 우리는 이걸 원치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한 한 벨 쉐입 노마 디스트리뷰션을 우리는 지향할 거예요. 즉 어쩔 수 없이 기계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부류가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기계를 컨트롤하는 극소수의 또 부류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걸 원할 겁니다. 문제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앞에 엑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 될 거라는 게 문제죠.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개입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왼쪽에 여기에 댐을 하나 쌓고 이 댐을 가지고 이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해줄 거예요. 또 하나의 또 댐은 오른쪽에 쌓아가지고 너무 탐욕스럽게 이쪽으로 가게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와 또 복지가 있겠죠. 근데 사실 아마 아시겠지만 그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이라고 하는 컨셉 있죠. 아무 일도 안 해도 국가에서 일정 최저의 생활비를 지원하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고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돈을 이들에게 디스트리뷰트 하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지만 그걸로 해결이 될 걸로 저는 봐봅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테크놀로지의 역할이고, 테크놀로지는 역시 세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가능한 한 무너지지 않게끔 이쪽으로 밀어주는 테크놀로지, 또 역시 너무 이쪽으로 가지 않게끔 오른편으로 밀어주는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전체의 디스트리뷰션을 더 이 전체를 다 오른쪽에 가게끔 하는 테크놀로지, 이 세 종류의 테크놀로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테크놀로지는 주로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슈가 될 테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 줄 수 있게 하는 테크놀로지는 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그 대가를 받게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열심히 구글이나 네이버를 위해서 열심히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데 대한 보상을 우리가 하나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우리의 식별되지 않는 데이터를 전부 제공해 주지만 우리한테는 아무런 그 혜택이 없습니다. 그럼 그것도 테크놀로지상으로 저는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누가 내 데이터를 잠깐 0.5초 동안 썼든지 간에 제 계좌에 단 10원이라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큰 어떤 그 인컴 소스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테크놀로지는 그것을 저는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역시 배터리 같은 데죠. 오픈 플랫폼 제공하고 오픈 소프트웨어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정 기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산자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주로 했던 길, 주로 이 그린 쪽입니다. 이 전체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과 인더스트리얼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 디스트리뷰션 전체를 이것을 오른편으로 이동시키는 이 전통적인 역할입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가 우리는 항상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 이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옛날 1차 산업혁명 시대는 새로운 걸 발명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어디 가서 검증을 하죠? 공장 현장에서 검증을 합니다. 더 싸게 만드는 기술, 더 빨리 만드는 기술, 더 많이 만드는 기술, 그것을 공장에서 우리는 검증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을 연구하는 것을 직접화시켰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산업단지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는 남아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 검증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전쟁터였습니다. 가급적 싼 값에, 가급적 많이, 가급적 보통 없이 많이 죽이면 성공한 기술이에요. 그런 것들을 모여서 연구하는 데를 뭐라고 불렀어요? 테크놀로지 파크라고 불렀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테크놀로지 파크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모델은, 우리의 플레이그라운드는 자본주의, 그리고 이것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장소는 실리콘밸리입니다. 우리는 실리콘밸리를 선망해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김포 가다고
이렇게 가다 보시면은 새로운 그 단지가 조성이 돼서 마법 단지라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 평평한 땅을 마법 밸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지향점이에요. 마지막, 아까 제가 얘기했지,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엑스포넨셜 커브가 아니고 노멀 디스트리뷰션 커브. 대충 그러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그 세 방향의 이노베이션은 그것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될 걸로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더 좋은 제목은 제 얘기에도 테크놀로지에서 디모크라시 디자이너, 그것은 더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 좀 오고 간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